빈민가 청소부에서 4억 페소 자산가의 연애. 20대 초반의 그녀는 여우 같은 연기력 하나로 억만장자의 침대까지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친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이 추잡한 비밀이 들통나 집안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었던 그날 밤, 2명의 괴한이 저택에 침입했습니다. 하코보와 그의 자녀들은 무차별 총격에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한층 아래 헬스장에 있던 젊은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스피닝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의 비극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우연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재산을 노린 철저한 계획 범죄였을까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몰살한 잔혹한 도박의 서막이었습니다. 2019년 4월 5일 깊은 밤, 멕시코시티 경찰은 한 통의 긴급 신고를 받게 됩니다. 도시 북부의 부촌인 사카텐코 지역의 어느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피가 카펫을 적신 상태였죠. 사망자는 다름 아닌 건물주 51살의 자산가 하코보 케사다와 그의 친자녀들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상가는 하코보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1층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고 2층은 머슬 팩토리라는 헬스장, 3층은 하코보가 평소 지내던 개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참극은 바로 그 3층 펜트하우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범인들은 건물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불이 켜진 2층 헬스장을 피해 3층의 펜트하우스로 직행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뒤 비싼 명품 시계나 뭉칫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죠. 명백히 특정 대상을 노린 계획적인 처형이었습니다. 하코보의 젊은 아내 베레니세 알라니스는 이 참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2층 헬스장에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악 소리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스피닝에 집중하느라 3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고 뒤늦게 방으로 올라갔다가 피바다가 된 현장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건물 정문의 감시 카메라 방향이 범행 직전 인위적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베레니세가 그날 밤 유독 고강도 훈련을 고집하며 경비원을 퇴근시켰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 무려 3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하코보는 총을 맞은 뒤 즉사하지 않았고 제때 구조되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3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한 진범일까요? 범인들은 왜 그녀만 살려둔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숨진 가장 하코보 케사다는 맨손으로 성공을 일군 자산가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의 부동산과 사업체, 예금과 명차를 합친 자산은 무려 4억 페소,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3년 무렵 그는 집안일을 도울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있었죠. 그때 한 지인이 베레니세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평범한 멕시코 서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남의 집을 전전하며 파출부 일을 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이목구비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고 피부는 거무잡잡하고 체구도 작았지만 손끝만큼은 야무졌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불평도 거의 없어 고용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코보 역시 그녀가 마음에 들었죠. 결국 그녀를 데리고 멕시코시티로 올라와 처음에는 집안일을 맡겼고 얼마 뒤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청소부로 고용했습니다. 베레니세는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 이내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오르고 일도 한결 수월해졌죠.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꼬박꼬박 월급이나 받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선 첫날부터
그녀의 타깃은 바로 사장인 하코보였습니다. 미모만으로는 숱한 사람을 겪어본 노련한 사업가를 유혹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순종적이고 때묻지 않은 이미지로 철저히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발랄하고 무엇보다 남편을 온 마음으로 존경하는 모습에 당시 아내와의 20년간의 불화로 힘들어하던 하코보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 후 쓸쓸히 체육관이나 사무실을 지키던 그에게 베레니세는 늘 위로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21살이나 많은 이 성공한 남자를 동경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 겁니다. 권태기와 중년의 고독을 겪던 51살의 남자에게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불평 한마디 없는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결국 2012년 무렵 하쿠보는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조강지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청소부였던 그녀를 새 아내로 당당하게 맞아들였죠. 당시 베레니세는 30살, 하코보는 51살이었습니다. 무려 21살의 나이 차였지만 결혼 후 그녀는 집안 사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품 백과 보석, 비싼 화장품을 사며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데만 빠져 있었죠. 딸이 아빠에게 저 여자는 아빠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라며 수없이 경고했지만 하코보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볼 리 없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설득했죠. 하지만 얼마 뒤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대는 다름 아닌 헬스장의 젊은 트레이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코보를 가장 무너지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와 놀아난 또 다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소문은 하코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한두 시간을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베레니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드나들며 주술의식을 행했고 가족들은 그녀의 가방에서 기괴한 물건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초와 부적,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천인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베레니세가 뒤에서 케사다 가족을 겨냥해 어떤 저주를 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소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멕시코 민간신앙은 가톨릭과 깊이 얽혀 있어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를 믿습니다. 하코보는 거의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지만 소송이 길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유언장부터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멕시코 상속법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적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산의 배분은 오직 유언을 남긴 사람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코보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서 아내 베레니세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친자식 2명에게만 똑같이 상속하겠다고 명시한 겁니다. 즉, 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베레니세는 하코보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해도 4억 페소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 중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유언장 변경을 마친 하코보는 규정대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멕시코 상속법의 뜻밖의 조항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유언을 남긴 사람과 동시에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유산을 넘겨받을 아주 강력한 권리가 다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코보와 자녀 2명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법적 아내인 베레니세가 그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4억 페소의 유산이 전부 자신의 차지라는 주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참극이 시작됩니다. 2019년 4월 5일 오토바이를 탄 괴한 두 명이 하쿠보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3층에 있는 개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는 하쿠보와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침 외출 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진 순간 딸은 욕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아들은 거실에, 아버지 하쿠보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두 명의 괴한은 주저없이 움직였고 현장은 순식간에 처참한 처형장으로 변했습니다. 총탄은 세 사람의 머리와 가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겨눴습니다. 비극적인 사륙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쓰러진 하쿠보만이 미약한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괴한들은 한치의 지체도 없이 왔던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대기에 둔 오토바이에 올라탄 그들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괴한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체육관 정문에 설치되어 얼굴을 촬영했어야 할 두 대의 폐쇄회로 카메라에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미리 카메라의 방향을 꺾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레니세는 운동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그녀가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걸기까지 무려 3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녀는 끝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 하룻밤 사이에 케사다 가문의 핵심 상속인 3명이 전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진입한 멕시코시티 경찰과 검찰 공동조사팀은 문을 열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설계도라도 본 것처럼 이 건물의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들처럼 집안을 뒤지며 헤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1층을 지나 2층 체육관을 거쳐 곧장 3층 아파트로 직진한 흔적뿐이었습니다. 침입 경로는 너무나 거침이 없었고 동선은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하쿠보의 손목에는 고가의 스위스제 명품 시계가 그대로 채워져 있었고 지갑 속 현금과 아이들의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의 물건들에는 손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해자들의 목숨만을 노린 정밀한 표적 살인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체육관 매니저와 회원들이 다급하게 베레니스에게 신고하라고 구급차를 부르라고 재촉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느긋했습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듯한 태도는 무척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3층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던 남편이 확실하게 사망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에 따르면 하쿠보는 총격을 당한 뒤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가 지체한 그 몇 시간은 결국 하쿠보가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간 셈입니다. 게다가 체육관 매니저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베레니세는 체육관에 들어설 때부터 평소와 다른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합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인포데스크로 다가와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며 매니저에게 직접 지도를 부탁한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더 집중하고 싶다며 음악 볼륨을 최대로 높여달라고 구체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매니저는 의아했지만 사장 부인의 말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직후 베레니세는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마저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라고 지시합니다. 잔심부름을 시킨 것인데 경비원은 나중에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사소하고 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레니스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했기에 경비원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단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지시로 가동된 큰 음악 소리는 위층의 비명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정문은 아무런 감시 없이 활짝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체육관에 있던 2대의 폐쇄회로 카메라 방향이 원래 입구가 아닌 엉뚱한 벽면을 향해 억지로 꺾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가 이 문을 드나들었는지 그 어떤 영상 기록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진술에 나선 베레니세는 슬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차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정밀하게 설명하려 했죠. 자기가 혈흔을 발견했을 때 욕실 문에서 정확히 몇 걸음 떨어져 있었는지까지 말입니다. 보통 이런 태도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유족에게선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베레니세는 모든 걸 지나치게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사들은 사건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 실제로 헬멧을 쓴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현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다른 방향으로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죠. 이들이 바로 살인을 실행한 범인들이었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훗날 이들을 청부 살인업자라 불렀죠. 곧이어 베레니세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정식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은 베레니세가 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극의 배우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케사다 가문과 이 사건을 지켜보던 멕시코 언론은 드디어 사건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동기가 확실하고 의심쩍은 행적을 보인 여자가 곧 감옥에 갈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베레니세가 구금된 지 단 이틀 만에 지역 형사법원의 한 판사가 석방 명령서에 서명한 겁니다. 베레니세는 기소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즉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석방 명령의 근거가 된 법적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더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판사가 제시한 석방 사유는 바로 절차적 위법이었습니다. 멕시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2가지 예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즉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죠. 다른 하나는 긴급 체포입니다.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고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베레니세를 체포한 근거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총을 쏜 것도 아니었고 도망치려던 정황도 없었으니까요. 판사는 경찰이 먼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정식 영장을 받아 체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끌고 간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멕시코 법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모든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입니다. 2019년 4월 자유의 몸이 된 베레니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7대의 견인차를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견인차들은 하코보의 저택으로 당당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아끼던 명차들을 전부 견인해 팔아치웠죠. 수사관들의 추적 결과 그녀가 처분한 최고급 차량은 최소 17대에 달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도 엄청났기에 모두 합치면 그녀가 앞으로 수년간 아무 걱정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만한 액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베레니세는 여행을 다니며 돈을 펑펑 썼고 새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2사람은 손을 잡고 라스베이거스에서 휴가를 즐겼죠. 게다가 베레니세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막대한 유산의 상속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변호인단은 하코보의 유언장에 따라 2 자녀가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 상속자는 모두 사망했고 합법적인 배우자인 베레니세가 법정 상속 원칙에 따라
이 재산을 전부 물려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주장은 아주 단순했죠. 아이들이 세상에 없으니 그 돈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2019년 12월 20일 여론의 거센 압박 속에 멕시코시티의 또 다른 법원이 마침내 베레니세에 대한 가중 고의살인 혐의의 정식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녀가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입수될 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매번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미국으로 도망쳤다거나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베레니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 뒤인 2022년 7월 20일 검거되던 날에도 본명을 그대로 쓰고 있었죠. 화려한 화장을 한 채 고급 리조트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순간 베레니세는 굳어버렸지만 반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순찰차에 올라탔죠. 함께 있던 남자친구 역시 연행되었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남자친구는 경찰서를 나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면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베레니세는 가중 고의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동기와 계획적 범행의 흔적, 그리고 사건 직후 재산을 처분하고 도주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행적까지 자백이나 다름없는 간접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습니다. 사건을 주목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바로 앞서 언급한 멕시코의 독수독과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체포 당일 확보된 모든 증거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물증, 베레니세의 초기 진술서, 헬스장 매니저와 경비원들이 증언한 최초의 목격담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오염된 독수독과에 해당해 재판에 제출될 수 없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빠지게 되자 베레니세를 입증할 수단은 부실한 간접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노련한 변호사들은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예비신문에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판사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법에 규정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따랐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피해자들과 사건 자체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검찰이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전부 빼앗아 버린 꼴이었습니다. 그 무렵 멕시코의 일부 여론은 베레니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그녀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멕시코의 한 인권단체 대표는 베레니세가 검은 과부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에 희생된 인물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꼬리표가 붙는 순간 사회는 재판조차 열리기 전에 그녀를 이미 범죄자로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여론이 먼저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총을 쏜 킬러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정말 베레니세가 배우가 맞을까요? 과연 100% 확실한 증거가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주장은 멕시코 사회를 거세게 흔들며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애초에 누명과 부조리로 가득하며 베레니세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라 말합니다. 방패막이로 내몰린 가련한 여자일 뿐. 진범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어떻게 남편과 의붓자식들을 살해한 여자를 편드냐며 분노합니다. 그 알량한 정의가 희생된 세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 한편 살인을 직접 실행했던 괴한 2명은 지금도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아무도 이들의 본명과 행방을 모릅니다. 심지어 사건 전에 대체 어떻게, 어디서 현장 건물의 내부 구조와 CCTV 위치, 경비원의 근무 시간까지 파악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이 실마리가 풀린다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낼 수 있었겠지만 단서는 끊긴 채 방치되었고 지금까지도 베레니세는 여전히 멕시코시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유무죄 판결도 없이 갇혀 있으며 4억 페소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은 여전히 동결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직 베레니세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